다 폈죠? 14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 전에 이제 교재에서는 자유심 위주로 이제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고전시가 쪽이 앞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가장 봐야 될 부분이 잠깐 12쪽 봐볼게. 잠깐 12쪽 보면은 자, 고전시가의 흐름과 경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시가가 고대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시 따로 노래가 따로였잖아요. 그치? 근데 예전에는 거의 종합예술처럼 시랑 노래랑 거의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시, 노래, 무용 등이 합해진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을 단체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래서 고로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집단을 부르는 건 구시가고, 개인 서정시로 바뀐 게 이 황조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황조가가 대표적인 개인 서정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황조가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뭐냐면, 저기 암수 이제 꾀꼬리들은 막 논의는데 나는 왜 혼자 외롭게 있나 하고 자신의 이제 개인 감정을 얘기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건데, 오늘 배울 분 이제 이 향가예요. 향가는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거냐면 신라 시대 때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쵸? 한글이 없어서 한자를 이제 빌려 썼었지. 그치? 근데 한자랑 우리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 말하는 거랑 한자가 너무 달라서 약간 우리식대로 바꾼 것을 차자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차자표기법 중에서 가장 우리식대로 바꾼 게 향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향찰로 지어진 시를 뭐라 한다는 거야? 향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향찰로 기록한 신라시대 때의 노래를 향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적이거나 민요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시는 말 그대로 한자로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고려시대 때 쓰여진 고려가요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가요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후렴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들어봤을까? 혹시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들어봤죠? 그치? 이게 대표적인 고려가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후렴구가 있고, 그리고 사문보에다가 분연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행이랑 연 구별되는 게 흔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 고려가요가 최초로 분연체, 연을 구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을 구별하는 게 분연체,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장체 또는 분절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은 백성들이 불렀고요. 그리고 사문보에다가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가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대표 작품이 거의 두 개 있거든요. 한림별곡과 죽계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경기체가라고 불러요. 이 경기체가는 아까 전에 고려가요는 백성들이 불렀다 했죠. 그치? 근데 이 경기체가는 고려의 이제 귀족들이 불렀다. 특히 실명 사대부들이 자신의 향락적인 생활과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 잘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약간 자랑하는, 내가 이만큼 알고 나 이만큼 즐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경기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약간 학문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현학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학적이라는 이제 특징 나오면 이제 경기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경기하여 또는 경기 어떠한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시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오는 거예요. 조선 초기 때 조선의 건국과 번영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조선 문물가, 제도나 왕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로 악장이 등장하게 돼요. 특히 조선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건국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건국의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조 있죠? 시조가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글이 창제된 후에 더 활발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에 사음보고요. 그리고 글자 수도 반복되지? 어떻게 반복돼?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되죠. 이걸 3, 4조, 4, 4조,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율.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조가 이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조가 길어진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는 원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딱 보면은 시 같지 않게 엄청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시조가 길어진 거라 했잖아. 그대로 이제 사음복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사, 본사, 결사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이 정철의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정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고, 그리고 이 시조와 가사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많이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이 시조는 양반들이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글을 양반들만 아니까, 그지? 근데 한글이 이제 반포가 된 이후에 평민들, 그리고 여성들을 많이 이제 쓰게 돼요. 우리가 백성들은 뭐가 많지? 말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조도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민과 여성들의 작가층이 확대되고, 그 길어진 시조가 사설시조예요. 길어진 시조가 사설시조. 그리고 장편 가사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치? 민요, 그리고 작가가 조선 후기 때 많이 쓰였다라고 이 흐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길제의 시조가 하나 나와 있어요. 먼저 가작품 먼저 봐볼게. 가작품은 제목부터 보면은 제망매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사 지낼 때 제, 망이 이를 망자예요. 그리고 매가 우리가 자매할 때 매 있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이 월명사의 누이가 죽었구나, 이걸 보내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월명사로 끝났다는 것은 이게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스님이면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겠어? 불교적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자, 향가는 가작 보면 이제 향가인데, 향가 써놓으시고, 자, 이 향가는 어느 시대 때 쓰여졌다고?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는 향찰로 쓰여진 신라시대 때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향찰은 선생님이 우리가 한자가 우리말과 좀 다르니까 약간 우리식대로 바꾼 게 향찰이라고 했어. 이 향찰로 쓰여진 신라의 노래가 향가인데, 이것도 몇 단 구성이라 보시면 되냐.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종류부터 할게.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4구체 향가가 있고요. 8구체 향가가 있고요. 10구체 향가가 있어요. 이 4, 8, 10의 의미는 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어질수록 점점점 발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가장 잘 정리된 게 19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세련된 향가라고 보는데, 딱 봐도 가작품은 몇 구체예요? 19체죠, 그치? 그래서 19체 향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4개, 이렇게 4줄, 2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4, 4, 2, 3단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체는 4, 4, 2, 3단 구성이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봐볼까?
이런 게 보이지, 그치? 이런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가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442 3단 구성과 이 낙구는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냐면 우리가 시조도 세 줄짜리지, 그치?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가는 3단 구성, 낙구가 있는데 이걸 시조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요. 그리고 19채 향가는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산해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19채 향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향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생사. 이거는 생은 사는 거고, 사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죽고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얘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승, 저승 들어봤지, 그치? 저승은 이제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죽고 이런 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머뭇거리고 이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그 가는 거에 대한 머뭇거림이야. 고로 죽음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막 초월하지는 못한 거죠. 걱정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누가 간 거야? 제목에서 나와 있잖아. 누이가 가버린 거죠.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화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 동그라미 넣으시고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 나는 간다는 말도 못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빨리 부는 걸 얘기하지, 그치? 여기서 이른 바람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이의 요절, 이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른 죽음, 빠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에 저에, 여기 저기에 떨어질 이처럼, 그래서 떨어졌다, 누이가 죽은 것을 떨어진 입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처럼 무슨 법? 직유법 쓰였지, 그치?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서 나왔대. 누가? 너랑 나랑 한 가지에 나왔다라는 거죠. 고로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의미하겠지. 그렇지. 우린 한 부모 아래에 나와가지고 왜 가는 곳을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태어나고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너 가는 것을 나는 왜 모르니?에 대한 이제 인생에 대한 무상감, 삶의 무상감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쌤이 낙구라고 했지, 그치? 낙구분이고 그래도 마냥 슬퍼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미타찰에서 만날 날에 여기서 나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시죠. 화자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야? 미타찰에서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나 걱정 안 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슬퍼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미타찰은 뭐냐면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 불교적인 극락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기독교로 치면 천국이라 보면 되겠죠. 그치? 우리 어차피 천국에서 우리 미타찰에서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나 뭐 할게?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대. 그러니까는 약간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종교는 불교죠? 종교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야? 곧 미타찰에서 만날 거잖아. 재회에 대한 믿음도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나지만 그래도 마냥 슬퍼하진 않고 다시 만나겠다는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됐을까요? 그럼 옆에 핑크 한번 넣어보자. 시적 화전은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나고요. 시적 대상은 죽은 누이죠. 그래서 정서는 안타까움, 슬픔, 무상감, 그리고 돌을 닦고 있겠다라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승, 극락세계, 미타찰이죠. 미타찰에서 만날 거니까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였어요.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의미한다 했지, 그치? 그리고 떨어질 잎처럼 하면서 죽은 누이 또 비유했고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길제의 시조가 나와 있네요. 앞에서 잠깐 했듯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식이 잘 지켜진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 시조 중에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고 이 평시조가 하나 왔잖아요. 그치? 하나 오면 짧다 해서 단시조 이렇게 부르게 돼. 이거는 평시조면서 단시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제는 고려 후반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나가지고 이 고려를 보면서 약간 무상감을 느끼는 내용인데 한번 봐볼게.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사음부 나왔죠, 그쵸? 500년 도읍지라는 것은 고로 뭘 의미하는 거야? 고려의 수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수도 이제 개성이지. 이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말을 타고 돌아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개성을 더 돌아보는 거야. 산천은 자연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산천은 의구하다는 거 밑에 뭐라 나 있어?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변하지 않았는데 인걸은 우리가 인재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은 간대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산천과 인걸이 상반되죠, 그치? 상반되니까 대조법 쓰였죠. 그리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여기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됐어요. 문장 구조는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복되는 거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즈버 여기서는 감탄사 나왔다, 그치? 우리가 감탄사 나온 것을 뭐라고 보냐면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탄법. 교재 안 달았어? 선생님 프린트 해줄게, 잠깐만. 그리고 태평영월이 꿈이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500년 동안 고려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그렇게 태평했던 시절이 다 꿈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려가 멸망했잖아요, 그쵸? 고려의 멸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 멸망에 대한 무상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또 정리된 거 봐보자. 고려 왕조를 돌아보는 사람이 시적 화자고요. 왜냐하면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지? 그리고 시적 대상은 옛 고려 도읍지, 정서는 무상감이야. 인생 무상인 거야. 그래서 태평영월이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절이 꿈 같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산천은 자연을 의미한다 했죠. 얘는 안 변해. 근데 지금 사람은 변했다. 그래서 봤던 고려 사람들 어디 갔냐?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됐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해당하는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15쪽이랑 17쪽 풀고 답하긴 할게요. 답하긴 할게요. 15쪽 보면은 여기서는 가와 나의 형식적 특징으로 적절한 가잖아요, 그지? 가는 삼부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화자 드러나 있지 않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둘 다 3단 구성이고요. 둘 다 3단 구성. 그리고 또 이야기 목적 아니죠? 답은 5번이고요.
여기서는 어쯔버 감탄사 나와 있지, 그치? 그리고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다 했어? 두려워한다 했잖아, 그치? 알맞지 않은 거 1번이에요. 초월한 거 아니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가는 스님,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게 한 거고, 나는 고려 왕조가 멸망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찾겠다는 의지 아니죠. 그냥 이제 이 없어져 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어휘 봐볼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은 1번에 산천이고요. 2번에 태평, 연월. 그리고 3번에 생사. 4번에 의구. 그리고 5번에 인걸이에요. 그리고 6번에 짝대기 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문학은 이 정도 하고 비문학 꺼내 봅시다. 비문학 첫 번째 1대2 할게요. 이 책 구성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이 핵심어랑 중심 문장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어랑 중심 문장 찾으면서 12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 있는데 12페이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우선 할게. 우선 바로 한번 봐보고 뒤에 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같이 봐봅시다. 아셨죠? 문단 표시하시고 첫 번째는 이제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봐보면 자, 슈퍼맨, 배트맨과 같은 미국 만화에 슈퍼히어로 언제 무슨 이유로 등장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 제기를 한 거예요. 그지? 1930년대 미국 사회는 오랜 경제 침체에 늪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영웅을 원했대요. 이런 열망 때문인지 미국 사람들은 강한 남성 캐릭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의 만화를 즐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웅을 원하는 열망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슈퍼히어로 1호는 팬텀인데 팬텀은 1936년 한 신문에 연재되던 만화에 처음 등장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신문에는 주로 역동적인 장면과 화려한 색채로 치장한 슈퍼히어로 만화들이 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1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팬텀이 되겠죠. 자, 3문단 이어서 봐보자. 1938년에는 액션 코믹스 1호를 통해 슈퍼맨이 처음 소개되었는데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쾌감을 느꼈고 곧 슈퍼맨 시리즈는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이러한 슈퍼맨 인기는 화려한 의상에 초능력을 쓸 줄 아는 캐릭터라면 무엇이든지 크게 인기를 끌 정도로 미국 만화 산업을 바꿔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슈퍼히어로가 끊임없이 등장했던 1930년대, 40년대를 골든에이지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만큼 슈퍼맨의 인기가 미국 만화 산업을 바꿔놨다라는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심 문장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슈퍼맨이 되겠어요. 자,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 변해버린 유럽을 떠나 미국에 정착을 했던 이민자들의 모습이 슈퍼맨의 캐릭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게 반영되어 있냐면 자, 클립톤이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 슈퍼맨은 떠나온 행성이 파괴돼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대. 그래서 평소에는 기자로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슈퍼히어로로 활약하며 지구의 평화를 지키며 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지의 슈퍼맨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질감, 쟤도 어디가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잘 했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민자들의 약간 지지를 많이 얻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기 있던 이유가 어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그대로 슈퍼맨이 되겠어요. 마지막 문장 가볼게. 이처럼 슈퍼히어로를 만화는 단순히 멋지고 화려해서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동질감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히어로를 그린 만화들은 오늘날에도 시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줬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문장보다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슈퍼히어로 만화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중심 문장이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1, 2번 문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해볼게. 1번은 무슨 만화예요? 슈퍼 히어로 만화죠, 그쵸? 슈퍼 히어로 만화고. 그리고 1문단, 중심 문단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치? 1번이요, 2번이요? 오히려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 문제, 지문 보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하고 답하긴 할게요. 여기서는 로봇이 작곡하고 그림 그리는 세상에 대해서 요즘에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서 뭐 1등 한다거나 뭐 작곡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 다 보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만이 고유한 창작 능력과 예술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하였고 이런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봇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치?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당연히 로봇 아티스트가 되겠지. 자, 피아노를 연주하며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심지어 소설까지 창작하는 등 로봇은 더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는 작곡과 연주래요. 근데 이 작곡과 연주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더 포괄하는 문장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어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첫 결과물로 로봇이 작곡한 80초 정도의 연주곡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예술 분야에 보이는 로봇의 사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또 미국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에서는 개발한 로봇 시몬은 4개의 팔을 사용해 환상적인 타악기 연주를 선보였대요. 그러면 이 시몬도 사례 두 번째가 되겠죠. 개발자에 따르면 시몬은 머신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으며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선 사례 두 가지 나오잖아. 그치? 그 사례에 대한 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어는 로봇이고요. 자, 3문 이어서 볼게. 미술 분야에서도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미술 분야에 나오네. 타이완 대학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로봇은 붓을 이용해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사례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영국에서 개발한 도자기 빚는 로봇은 인터넷에서 꽃병 이미지를 수집하는 도자기의 기본 형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자기 꽃병을 완성해냈대요. 이게 사례 네 번째가 되겠죠? 네, 여기서는 미술 분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포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그대로 로봇이고요.
이와 같은 로봇의 활약을 고려하며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대신에 로봇 아티스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더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 말이야. 로봇 아티스트에 의해 창작된 그림이 경매에서 실제 화가의 작품 가격에 상환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과연 로봇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은 로봇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답 확인해 볼게. 3번의 빈칸은 로봇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4번에 5문단의 중심문장 같이 했죠? 3번이고 그리고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은 3번이죠? 이 내용은 뭐 누가 더 뛰어나다 이 내용 안 나와 있지. 그리고 6번에 적절한 것은 각각 사례 4가지가 나왔죠. 그치? 그래서 2번이고요. 그리고 7번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5번이에요. 뒤에 어휘 확인해 보자. 1번은 니은,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고요. 그리고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2번이에요. 그리고 8번에 정교, 9번에 활약, 10번에 침체, 그리고 11번에 동질감, 그리고 12번에 폐허예요. 폐허. 그리고 13번에 반영되어 있다, 나타나다, 그리고 수집하다, 모으다죠. 확인했으면 이거는 2대2는 선생님 내일 이어서 할게요. 선생님 숙제는 따로 안 내줄게. 문법 꺼내봅시다. 얘가 어디 할 차례냐면 106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106페이지 해제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주로 이제 나오는 이제 부분인데 단어의 발음과 표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1학기, 2학기에 통틀어서 한 번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음 부분, 특히 모음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자음은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정된 내용만 나와서 쉽기도 한데 오히려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발음을 평소에 잘하고 있었다면 더 어렵겠지, 그지? 한번 봐볼게. 첫 번째는 모음의 발음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음은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모음은 우리가 발음했을 때 입술의 위치나 그리고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 하고, 그리고 이중모음은 변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 아를 해보면 아는 아야, 근데 야를 하면 이야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이중모음,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라 생각하면 돼. 단모음은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래서 모음은 총 몇 개냐면 21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선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단모, 원래 소리대로 단모음을 발음한다. 그러니까는 아는 아대로, 애는 애대로 단모음은 그대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외가가 나오네요. 오, 이자, 외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발음할 때도 있고 외가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 나오네. 이중모음 봐보자. 야, 유, 원, 예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이중모음은 원래 모음대로 발음하는데 항상 뭐가 있겠어? 예외가 있겠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지어가 가져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처는 잘 발음도 안 돼.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처로 발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모로 발음을 안 하고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각 처로 발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경은 뭐야? 용언의 활용형이어서예요. 용언에는 뭐가 있어? 동사나 형용사 있죠? 형용사가 변했을 때 처 이거로 발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한자어에 해당되는데 얘와 내는 원래 소리대로 발음한다 라는 거야. 근데 또 예외가 있겠지, 그치? 근데 밑에 봐보자. 근데 얘는 에로 발음한다, 에로도 발음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도 발음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원칙은 얘로 발음해야 되는데 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개도 되지만 시개도 되는 거고 지해도 되지만 지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허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의도 되지만 어의도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의 발음이에요. 이 중모 의 발음하는데 이 의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의사 할 때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모음 앞에 있는 이응 이거 있죠. 이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니? 아로 읽지, 그치? 이것도 아로 읽죠, 그죠?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 그래서 음운개수 안 세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의가 첫 음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이중 발음으로 의라고 발음해야 돼. 의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만약 첫 글자가 아니에요. 만약 첫 글자 봐봐. 주의 하면 이건 첫 글자가 아니지, 그치? 그러면 첫 글자가 아닐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원래 원칙은 의로 발음해야 돼요. 주의지만 뭐로 가능하냐면 이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거야. 의는 이로 도으로 발음한다라는 건데 자, 근데 자 봐봐.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의 앞에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으면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되면 이로 발음해야 돼요. 희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시 세 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음가가 없이 첫 글자 오면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돼? 의로 발음해야 돼. 의로 발음해야 되고. 그런데 첫 번째 글자가 아니면 뭐로도 발음한다. 이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앞에 자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돼? 이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됐나요? 자, 플러스 하나 더 할게. 만약 주의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의는 뭐냐면 조사예요. 조사. 이 조사일 때는 자, 이것도 주의 이렇게 발음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 조사의는 에로도 가능해요. 주의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로도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 원칙은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에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어떤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발음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의 발음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봐봐라. 예시 하나 써놓을게. 민주주의의 의가 엄청 많이 나오지. 이게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봐봐. 같이 해보자.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겠니? 이건 첫 번째 글자가 아니죠. 그치? 그러면 원칙은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뭐도 가능해? 이도 가능하겠죠. 그치? 여기는 조사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도 발음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고? 에도 가능하겠죠. 그쵸?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의 할 때는 이거는 첫 번째 글자지, 그치? 그럼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돼?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첫 번째 글자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의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이도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우리 경우의 수 하면 딱 곱해야 되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은 8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의 발음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됐을까요? 그래서 본문 보면은 여기 나오지? 자음 첫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되고 2로 발음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첫 음절 위에 첫 글자가 아니면 모두 2로 발음한 거 허용한다라는 거야.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조사은은 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에로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밑에 문제 바로 풀고 답 확인해보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1번 가보자. 1번의 외는 외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 있다. 외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치? 그리고 다처의 처는 이중모음이 아니고 어로 발음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치? X죠. 다처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의사의 의는 무조건 첫 글자잖아. 그러면 의로 발음해야 된다 했지? X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얘기, 5번에 무, 레, 얘는 그대로 발음한다고. 6번에 살쪄, 그리고 7번에 회, 이, 그리고 8번에 띠다죠? 앞에 자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된다고. 그리고 9번에 은, 해죠? 어휘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발음했어? 예, 의도 되고, 이거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도 가능해요? 예, 이도 가능하죠. 네, 2가지 쓰시면 돼요. 이게 2가지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받침에 대해서 가보자. 자, 여기서는 헛받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헛받침은 밑에 받침이 하나 있는 것을 헛받침이라고 해요. 이 헛받침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자, 우리가 쓸 때는 상관없지만 발음할 때는 이것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변함없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으로 발음하는데, 각각 쌍기역, 히읗은 기역으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나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음운의 변동 현상 중에 교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교체에 속하는데, 그리고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긴 하냐면 7개의 종성, 우리가 봐봐. 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초성이라 부르고 이것을 중성이라 부르고 끝에를 종성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칠종성법, 같은 말로 칠종성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쓸 때는 상관없는데 발음할 때는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쉽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선생님은 뭐 학생들이랑 만들었었거든. 막 뭐로 할까 막 해가지고 그때 한참 뭐가 유행했냐면 우리 먹방 했을 때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애들이랑 그날도 라면 하고 외워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너는 그날 드라마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가 편한 걸로 외우세요. 특히
막 남학생들한테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녀 다리만 보여 막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잘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편한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7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잠깐 받침 발음의 특성 가볼게요. 국어의 받침 소리가 7개로 소리 나는 것은 어말 위치에서, 어말은 받침이라는 소리예요. 어말 위치에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인데 꽃치와 같이 꽃, 받침, 치읓이 이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받침, 치읓이 뒤에 오는 모음과 결합해서 꽃이 이런 식으로 발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뒤에 의미가 없는 뭐로 결합하냐?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면 그냥 연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사나 어미는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거든요. 형식형태소. 이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와 연결이 될 때는 그냥 연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봐봐. 방금 꽃이라고 했을 때 이건 조사잖아요. 그치? 이럴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꽃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위는 의미가 있죠. 그치? 그러면은 꽃이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연음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음나? 꽃 이렇게 발음나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연음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되겠어? 꽃이 이렇게 발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의미가 없는 무슨 형태소야 되고 이런 형식 형태소 있을 때는 그냥 연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걸 실질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연음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연음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고 없고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건 같이 해볼까? 한번 봐볼게. 국어의 자음 중 받침으로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했어. 발음할 때라 했어. 그렇지? 발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7개고요. 그리고 받침으로 쓰인 키읔은 소리 나는 건 기역으로 발음하죠. 기역으로 발음나고. 그리고 받침으로 쓰인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은 다 디귿으로 발음나잖아. 이건 디귿으로 발음돼. 그래서 같은 소리를 발음된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받침으로 쓰인 니은과 리은은 완전히 다른 소리죠. 그치? 다른 소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발음 나는 데 쓰는 거야. 빛, 납, 수, 키, 윽이죠. 키, 윽. 그리고 품은 이건 발음 그대로네. 그치? 그리고 밥도 그대로죠. 밥.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같은 것끼리 엮는 거야. 기역이죠? 기역,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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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얘가 됐나요? 그래서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상관없는데 발음할 때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것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겨봅시다. 여기까지 헛받침이었고 이제는 겹받침이 나와요.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이 왔을 때 겹받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겹받침이 자, 둘 중에 하나로 발음되는데 앞자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뒷자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거의 예시로 외워두시면 돼요. 이건 예시로 외우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기역 시옷은 너 해가지고 앞에 게 발음만 되는 거예요.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야. 그리고 니은 지읒은 안따 니은으로 발음되죠. 그쵸? 그리고 리을 비읍 있죠. 리을 비읍은 여덟 생각을 하면은 리을로 발음이 돼요. 근데 항상 뭐가 있어? 자, 리을 비읍 동그라미 해놓자. 리을 비읍의 예외적 발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사실 외워야 돼요. 자, 밥다, 넓적하다, 넓둥글다는 비읍으로 발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리을로 발음된다 했잖아요. 그치? 리을로 발음되는데 이 단어들만 비읍으로 발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밥다, 넓적하다, 넓둥글다,
넙죽하다도. 하나 더 써놓자. 넙죽하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외우시면 돼요. 밥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는 비읍으로 발음 나는 거야. 다시 한번.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거는 뭐로 발음된다고? 비읍으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리을, 쇼또, 왜, 골 했을 때 리을로 발음되고요. 그리고 리을, 티읕도 할다, 리을로 발음되고요. 비읍, 쇼은 비읍으로 발음돼요. 갑. 그리고 니은, 히읗은 니은으로, 안타. 리을, 히읗도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예시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뒷자음이 발음되는 경우야.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돼요. 우리 저거 닭 생각해도 기억으로 발음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도 요것도 예외가 있어. 밑에 한번 봐볼게. 자, 리을 기억은 뒤에 기억이 오잖아요? 그러면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선생님, 기억, 봐봐.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기억으로 발음하면 돼 있죠. 그치? 그러면 봐봐. 어떻게 발음돼야 돼? 막다. 이렇게 발음돼야 돼. 그쵸? 막다야. 그런데 이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오잖아요? 그러면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연음된다 생각하면 돼. 맑고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리을 기억 뒤에 또 기억이 왔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되겠니? 맑게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지만 뒤에 기억이 오면 앞에 게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어떻게 발음나겠니?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라고, 그치? 낙다 이렇게 되겠죠. 낙다. 그런데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오면 낡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받침 뒤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면 리을로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되고요. 리을 미음은 미음. 리을 피읍은 비읍이요. 읍다예요. 읍다. 을다가 아니고 읍다예요. 읍다. 리을 비읍은 비읍으로 발음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봤을 때 자, 순서대로 목이죠. 목. 그리고 리을 기억으로 발음된다고. 자, 이거 봐봐. 선생님 이거 리을 기억 뒤에 기억 오면은 리을로 발음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뭐야?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요. 조건, 별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 닭은 명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환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이고. 젊다. 이 부분은 젊다죠.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발음나요. 그리고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된다 했지? 넓다예요. 이거 넓다 아니야. 아까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4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밥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만 비읍으로 발음나요. 넓다예요. 그리고 읽고죠. 뒤에 연음돼야겠지. 기억 오니까. 그리고 넙죽하다죠. 넙죽하다야. 여기가 됐을까요? 그리고 자, 마지막 히읗 가보자. 마지막 히읗 하면 끝나요. 자, 받침 히읗과 관련된 경우에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받침 히읗이 어말은 받침으로 오는 경우야. 오는 경우에는 디귿으로 발음나요. 그래서 이거 희응이랑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히읗이에요. 히읗 디귿으로 발음나요.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받침 히읗이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잖아요. 그러면 합쳐져요. 합쳐져서 각각 키읔, 치읒으로 발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축하. 이것도 봐봐. 축하 합쳐지면 이렇게 되잖아. 축약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뒤에 기역이 오면 합쳐서 좋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침 히읗이 시옷으로 시작되는 말과 결합한 경우에는 쌍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소, 다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받침 히읗이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좋네, 놓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러지
원래는 더 설명을 하면 어떻게 왜 이렇게 발음 나냐면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원래는 선생님 아까 히읗을 뭐로 발음한다 했어? 디귿으로 발음한다 했죠. 그치? 그런데 디귿이랑 니은이랑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니은으로 바뀐 현상이 나와요. 이걸 비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놓는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만 니은으로 발음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나중에 변동했을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받침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는 아까 전에 어미나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라 했죠?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 우리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좋아, 다 이런 식으로 히읗이 탈락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히읗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니까 또 밑에 같이 해볼까? 자, 밑에 눈이 싸 어떻게 돼? 뒤에 모음이 오잖아. 그치? 전미사 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탈락된다 했잖아. 쌓이고죠. 쌓이고 X지. 그치? 그리고 빨갛게 축약되니까 맞죠? 그리고 닿는 니은 된다 했지? 맞네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발음나니? 실속 된다잖아. 그치? 그리고 나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뒤에 해당하는 문제 쭉 있거든요. 111쪽부터 114쪽까지 문제 쭉 풀게요. 114쪽까지.